또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도와주는 자로서의 연구를 하려고 하오니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페이지 할 거예요. 3페이지 상담 이론들. 하여간 참 재밌는 표현인데 공부를 실컷 해가지고 써먹지 않았다. 그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겉만 할 때까지. 네? 겉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왜 무슨 말하면 요즘 학교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거는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죽었냐면 인문과학이 다 죽었잖아요. 윤리학, 철학, 뭐 소위 말하는 그 세계사, 뭐 교육학 이런 거 다 죽고 기술, IT, 전문, 의학, 의료, 공학, 수학, 생물학 뭐 이런 거 소위 요즘 말하는 거 아이템이 스템이라고 하죠. 스템, STEM 그렇죠? 스템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스템만 전공한 사람들만 뭐 현실적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경제한 사람들 은행 계통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AI가 발달되고 스마트폰 쓰고 노동자들도 로봇화가 다 하고 요즘에 챗 GPT가 나와가지고 논문 쓸 필요 없어요. GPT한테 물어보면 논문이 한 편 딱 나와 애들이 만들어내. 그 교수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연구하는 게 교수가 할 일이야 이제는. 학생들이 숙제 해오라면 GPT 딱 눌러가지고 야 나 뭐 숙제하고 싶은데 정리해달라 그러면 GPT가 그냥 쫙 해가지고 딱 띄워줘요. 지금 그거 뭐 인기 좋잖아 지금 세상. 그런 세상에 사는데 공부 왜 하냐고. 그 청춘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청춘이라는 세월이 아깝 줄 아는데 그 젊을 때 학교에서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시간 다 보낸 거야. 한 밖에 사회에 나오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써먹는 거야. 요즘에 신학도 옛날처럼 그런 과목이 없어요. 요즘 신학도 가만보면 주로 뭐 상담학, 선교학 아니면 교회 부흥학, 성장학 이런 거야. 이런 거 하고 뭐 조직신학이나 헬라 히브리어 그냥 캐캐묵은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때 뭘 써먹어? 써먹을 게 뭐가 있어? 목회할 때 써먹을 건 설교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외에는 뭐 목사가 뭐 상담하게 교인들 상담해서 뭐 할 건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설교 안 하면 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신방 가서 예배해주고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거 할 게 없잖아요. 교인들을 관리한다는 게 별 거예요? 그룹 만들어서 바이블 스터디 하라고 그러고 교인들 뭔가를 만들어서 일을 시켜서 교회가 뭐 전도를 하게 막 만들어서 교인들 많이 모으면 성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어떻게 하면 잘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뭐 그 다음에 뭐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뭐 한다 이런 식이지 학교에서 배운 건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말에 실감이 나요? 그렇죠. 밑거름이 됩니다. 네? 아니 그 밑거름이 되는데 막상 써먹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려면 ABCD는 배워야 되지. 근데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헬라어 배우는 거고, 설교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배우는 거고, 조직신학 배워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안 하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 어디다 써먹어요, 목사가? 그렇죠? 아니 어디다 써먹냐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가 목회 안 하고 설교 안 하면 공부한 거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너도 나도 선교 간다는 거지. 선교. 뭐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 또 개척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가 이제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막 이슈를 제기해요.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얼마 전에 그 로즈베리 그 켄터키인가? 그 대학 그게 과연 부흥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모이고 또 찬양하고 모이고 그게 부흥이냐? 미국으로 말하는 Great Awakening이냐? 성령의 역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 씨는? 글쎄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던데요. 쭉 보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보라 씨는 저도요.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기 회심하고 자기 속이 리바이벌이 일어나겠죠. 그 회심이라는 말이 뭐죠? 다시 회개하고 원상태로 회개하고 그 회개 거기 로즈베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런 거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어났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면은 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랐는데 비디오를 다 보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속이 쓰리거든 이거 하나 먹으면. 그건 또 뭐야? 먹으세요. 열심히 먹어. 이따가 열심히 먹으세요. 중요한 거는 네. 저녁에 네. 가셨어요? 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다 성령의 역사고 다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농락하고 유혹하는 거지 교회 밖에 나가서 합니까? 근데 사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위장해서 오지. 그렇죠. 그래서 뭐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선교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고 감동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냐 어떻게 구분해? 모르죠. 결과를 보면 알지. 네? 결과. 결과가 어떤 결과냐? 그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접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딱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엉터리 박사를 하는지 그렇게 다 결과 나타나잖아. 그게
잘 표현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라. 행동이 어떤 게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건데. 말씀 맞게 성경 말씀에 딱, 맞게 하는 예, 뭐 성경 말씀하면 뭐 구체적으로 뭐 막연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데 실제로 내 행동에서 말씀대로가 뭔데? 행동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 그거는 마귀 역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그 말은 보편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데 자기 중심이 어떤 행동이냐고. 하나님 중심이 어떤 거고. 그래서 그걸 표현 못해.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뭐 성도님들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문 밖에 나가서 식당에 밥 먹는 거 딱 보면 똑같아. 음식 맛있는 거 지금 먼저 챙기고 남은 거 막 맛있는 거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게 그 자기중심.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 그거는 감정으로 그냥 느낀 거지.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문 밖에 나가면요, 나가면서도 벌써 바닥에 떨어진 거 죽게 돼 있어. 행동이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이 종이 땡길 때도 막 써서 막 이렇게 안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데? 그리고 양보. 맛있는 거 딴 사람 다 들으라 그러고, 음식 먹고 나면 깨끗이 음식 치우고 음식 안 남기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디테일한 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아는 거지, 뭐 거창하게 막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가 말씀 중심인데, 뭘 가지고 말씀 중심이라는 거야. 성경 다 인정하는데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게 그냥 막연하게 입으로만 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에 크리스찬의 그 향기가 나는 행동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 뭐 이상한 말, 유식한 말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딱 보면은 우리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으로 사람 보는 게 딱 있잖아요. 아, 얘는 포장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지, 포장을 벗기니까 이 순전히, 예? 그거 뭐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칼날같이 날카로워지는 줄 아세요?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상담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제 3페이지 상담 이론들 넘버 2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버 1 읽어보세요.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 예. 역동 모델, 성격 역동, 의학적 모델, 질병 치료, 자아, 초자아, 무의식, 도덕적 책임감을 낮추라, 초자아, 양심에서 해방되라. 요 한마디가 상담학 정신분석학 시간이 한 3개월치 분량을 그냥 한마디로 내가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일반 불신자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분석학이잖아요. 정신분석학도 상담학 이론의 유명한 프로이드 학파가 만든 거 아니에요? 프로이드 아시죠? 예. 프로이드가 심리 분석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 꿈의 해석도 쓰고 정신분석학 이론도 쓰고 많이 썼잖아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중요한데, 이게 이 프로이드의 이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많이 써먹어요. 의학적으로도 써먹고, 뭐 굉장히 유명한, 지금까지 모든 상담이나 심리학의
기본이 깔려 있는 게 프로이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보통. 뭐 19세기에 유명한 학자니까. 근데 프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보통으로 이렇게 말하는 나처럼 말하는 것은 자아, 예? 자아가 있고 우리말에 무엇이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 슈퍼이고. 그 개념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정말로 그 신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좀 옛날 이론이죠. 요즘은 뭐 이거 거의 써먹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초자아는 뭐냐면 굉장히 양심적인 초자아예요.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이고라는 것은 보통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 이드는 이제 이거 말잖아요. 그 마리아 씨는 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사 공부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성격이 지금 칼칼해졌다, 날카로워졌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어릴 때 상처가 있었다. 그 왜 상처가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었냐? 그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엇이 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분석을 하는 거야. 프로이드는. 유전적이다. 네. 아니 유전적인가 보다 성격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었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더니 정말 편하잖아요. 아기가. 안 편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제일 치고 편안한. 너무 편하지? 그렇죠. 그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무의식에 깔려있다는 그게 이드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임신했을 때 음악을 틀려주면 좋은 음악 틀어주면 좋고 뭐 나쁜 소리고 뭐 이런 거 이제 태교 음악 이런 거 뭐 교육 많잖아요. 그런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기에 그 있는데 너무 편한데 어느 날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잖아. 네. 세상으로. 네.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데 나가려니까 싫은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소위 탈출의 고통이라 그래요. 탈출의 고통.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는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왔어. 그런데 탁 나와 보니까 저 아내보다 편해요, 안 편해? 안 편하니까 울어요. 이제 운다는 말을 했는데, 자 이거 나도 이거는 답은 몰라요, 솔직히. 애가 정말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지. 우는 거. 눈물 흘려? 그 애? 눈물 안 흘려. 봤어요? 애가 우는 눈물이 나야 되잖아. 하나도 안 눈물이 없잖아. 근데 막 하니까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 who knows? 야 드디어 나왔다, 좋다. 그 좁은 거를 뚫고 그냥 얼마나 애쓰고 나왔냐고. 살았다 하는 소리가 우리는 우는 걸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겠죠. 아니 근데 뭐 울으면 눈물은 없잖아. 그 우는 애가 뭐 한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애는 모르죠. 저도 모르죠. 안 해보. 걔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 아시는. 근데 만약에 걔가 속으로 무의식 속에 쉽게 나왔어. 그러면 뭐 나가는 것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너무 어렵게 나와. 탈출하는 게 장난 아니네. 그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크게 쌓이든지 적게 쌓이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얘가 어른이 되는데 보니까 조금만 하면 막 안 한다고 그러고 부정하고 막 이러는 거는 태어날 때 상당히 어렵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뭐 가설이지긴 하지만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부잣집은 뭐 이렇게 가라하고 뭐 요즘 병원에서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태어나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뭐 아들 낳다 딸 낳다 좋아하고 뭐 어쩌고 뭐 어떤 날은 그냥 병원에 한쪽에 처박혀 놓고 또 누구나 또 뭐 와서 보고 막 이러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애가 배고프면 뭘 먹여요? 모유. 모유를 먹이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 젖을 빤단 말이죠. 젖을 이렇게 빠는데 달콤한 맛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밋밋한 맛일 수도 있고 그걸 몰라요. 걔는 안다고 이게 뭐 맛이 뭐 이래 이런다든지 아 진짜 맛있다든지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무조건 먹었다든지 근데 그게 풍요롭게 나오면 아 세상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안 나오면 힘차게 이제 빠는 거죠.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 애가 커서 세상 괜찮다는 사람 상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이제 성격을 그렇지. 평가하는 게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우는데 당장에 달려와서 막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막 우는데 한참 있다가 와줘. 배가 고픈데. 그러면 이놈 세상에 왜 이제 원하는 때 안 된다는 거죠. 원하는 때 안 하고 뭔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성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성질이 급해지는 거야. 원하는 때 탁 되니까 좋은 거야. 어른이 됐는데 그렇게 컸는데 어른이 딱 됐어. 근데 원하는 때 뭐가 안 돼. 그럼 확 뒤집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성격이 그래서 성격을 형성한다고 프로이드의 그 이론이 그런 거야. 그렇죠.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좀 울고 또 애기들은 그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대변이 마르면 울잖아. 애들은 소변 대변 때 울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세 가지더라고. 그러더라고 대부분. 울 때는 셋 중에 하나래. 배고파서 아니면 잠이 와서 아니면 이제 기저귀가 뭐 축축하게 젖어서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젖었으면 누가 와서 빨리 갈아줘야 되잖아. 잔다 그러면 빨리 자라고 해줘야 되잖아. 배고프면 빨리 이게 돼야 되잖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잘 되는 쪽, 그냥 조금 기다렸던 그냥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쪽. 뭐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컸는데 이제 뭐 2살, 3살 되면 이제 이게 젖을 떼잖아요. 떼고 이제 뭐 걸음마다 시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부모가 바빠서 다들 다르겠지만 뭐 그냥 울어도 좀 울으라고 놔두는 부모도 있다고. 그렇죠? 또 울자마자 달려와서 막 이러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울어도 좀 놔두는 애는 크면서 이렇게 생각한대.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그런 거예요. 이놈의 세상은 울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독립정신이 생긴다는 거야. 강하게. 근데 막 울 때마다는 울면 만사가 해결되는구나. 울면 우니까. 그래서 이 크면은 그냥 이게 땡깡 놓고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면 해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어린 양이 느는 거야.
애들 키워봐서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애 키울 때 울잖아요. 딱 문 잠그고 놔둬버려. 그 침대 딱 놔두고. 우리 이제 내무부 장관께서는 애 막 우는데 당신 피곤하게 놀지 마. 그냥 놔둬. 지가 울다가 아 소용없구나 하고 깨달을 때 놔둬.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편해요. 나중에 애가 안 울어. 느낀 거야.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 안 울어. 왜 애를 울려요? 시간 맞춰서 체크해주면 되고 시간 맞춰서 음식 주고 되고 주면 되고 시간 맞춰 재우면 되지. 운다고 언제 무슨 아무 일 못해. 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돌보면 되니까. 그 애들 규칙적으로 크는 거지. 어릴 때 이제 프로이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격이 형성이 된다. 급하고 늦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이 사람을 상담할 때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알려면 어떻게 생활해 왔나 지난 날을 이렇게 물어보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정신 분석학적인 거죠. 그래서 초자 양심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양심이 사람에 따라 양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자란 사람의 양심, 저렇게 자란 사람의 양심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저는 말만 들었지 그 양심이 또 풍습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풍습하고.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뭐 책으로 쓸 수 없는 이야기고 말로 들었는데 그 에스키모족 지금 아니겠지만 에스키모족은 그 풍습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옛날 유대인들 똑같아. 손님은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손님을 대접 안 하는 집안은 아주 인간 취급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님을 나가면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에스키모족은 손님이 오면 남자가 오면 가장 대접 잘하는 게 그 부인하고 잘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네, 부인하고 잘하는 거죠. 왜 놀래? 놀라죠. 그 사람들은 안 놀라잖아. 근데 왜 본인은 놀래? 아니야 놀래. 오 마이 갓. 그러면 글쎄 나도 그때 살았으면 손님으로 많이 갔을 텐데. 문제는 그 풍습에 젖은 사람들은 양심에 아무 그게 없어요. 네. 오히려 기쁜 거야. 그리고 부인도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적인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요. 기준이 어떻게 그 풍습과 문화에 젖어왔나 해서 다른 거야. 그 미국 문화에 젖은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하고 한국 문화에 젖은 양심이 달라요. 싸울 수가 없는 게 어느 게 옳으냐 틀리냐. 결국에는 가장 양심이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기준은 뭐예요?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기준은 우리는 성경이잖아.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인데 니들이 하는 소리고 그렇잖아요? 그건 니들끼리 하는 소리고 우리는 이게 양심이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들은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잡아먹었다는 게 잔인하게 뭐 물론 죽여서 잡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기 엄마가 죽어도 먹는 거고 애가 죽어도 우리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예수 믿고 변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드가 이런 걸 다양하게 막 펼쳐내니까 말이에요. 병이 생겼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도 그런 데서
병도 정신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질병도. 사실 요즘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지, 육체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초자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느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씨가 문제가 있어 나를 찾아왔다. 병을 가지고 왔다든지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렇게 살아온 걸 가지고 잘 풀어줘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다가 이쪽에서 살아온 스타일로 답을 주면 되겠어요? 미국 스타일로 사는 사람 보고 한국식으로 답을 주면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렇지.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요. 분석만 실컷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랬을 것이다. 뭐 분석에는 도사들이잖아요.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분석해. 요건 요런 종류의 병이고 요건 요런 종류의 병이고 같은 암이라도 요거는 뭐 요런 암이고 저런 암이고 저런 암이고 막 분석은 열심히 하는데 원인을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가장 다룬 핵심 중에 하나는 성이에요. 성.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담할 시간이 가는데 어릴 때 사람이 이렇게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쾌감 아세요? 쾌감. 이 책엔 안 썼어요.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그 애기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애가 그 쾌감, 쾌락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소변 보고 대변 보는데 쾌감을 느껴요. 배설. 쾌감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보낼 때 그 쾌감을 맛을 보는 거야. 어릴 때. 근데 쉽게 소변을 보고 쉽게 변을 보는 애들은 아주 쉽게 쾌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힘들어. 변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막 힘드는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져. 어른이 돼서 꼭 그런 거 하지만 이 쾌감을 무딘 거야. 다는 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근데 애들이 이제 그 쾌감을 느끼다가 이제 조금 이제 7, 8살 뭐 여자들이 남자들 그러면은 그 학문에 대한 쾌감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배설하는 또 다른 배설 기관이 있잖아요. 남자의 그 여자의 그 부분. 근데 거기에 이제 쾌감이 있는 거예요. 만지니까 쾌감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아주 그 시원하게 소변도 잘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어른이 되면 그런 데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청소년기 되면은 이제 그 쾌감이 완전히 이제 하체에서 막 빙빙 도는 거지. 욕구 볼만해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욕구가 이제 생겼을 때 그게 잘 처리를 해서 크는 애들하고 그걸 잘 못 처리해서 큰 애들이 어른 되면 이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성에 대해서. 부부가 이혼하러 찾아왔을 때 성격 문제로 찾아오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는 쇼라고. 사실은 성격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미국 사람들 대화하고 한국 사람 대화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딱 까놓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미국 사람 비교도 솔직하게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치팅했다, 이 사람이 뭐 내 돈을 가져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부부 관계가 안 맞는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사실은 부부 관계가 좋으면 딴 거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솔직히. 근데 한국적으로는 그 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남자가 어제 저녁에 부인과의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오늘 직장에서 활기차게 간다. 당당하게 가는데 지난밤에 뭐 그런 게 없으면 열등감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 그 삶이 열등감 속에서 하루가 지낸다. 이렇게 성격을 분석하는 거야. 성과의 성격의 문제. 그래서 자신감이 그 만족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일도 잘한다. 근데 그 자신감이 안 생기면 다른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껴요? 다 어른이잖아. 애기 낳고 살아는 아줌마들이잖아. 우리는 모르겠어. 뭐라 그 단계를 소유자. 부인들도 지난밤에 너무 만족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유쾌하지 않냐고.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그래. 근데 그거를 프로이드는 공개를 해버린 거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 분석하면서 획기적인 다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은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야 돼. 근데 여자나 남자 똑같잖아요. 만족한 사람은 그 다음 라이프가 만족성 가는 게 확률이 많지. 그리고 솔직해지지. 근데 이제 이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에 더 막 일부러 몰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성격 장애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하게 상담자하고 얘기를 이제 해 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해. 그런 거. 요즘 젊은이들은 잘 한다 그래요.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해봐서 모르니까. 또 이제 그 어릴 때 사춘기 때 이제 뭐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걸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발산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발산하나?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근데 남자들은 발산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남자 나름대로. 근데 그게 제의식이 생겨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졸려? 다도 적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솔직히 뭐 얘기하라도 안 할 거니까 뭐 내가 안 묻겠지만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성적인 욕망이 생길 때 이제 그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인정해요? 여자분들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식을 사람이 많이 하고 다 그러고. 있지. 여기는 금식을 통해서 해소했다. 근데 아니,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음식을 통해서 해소했다. 뭐 우리나라 소설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잊어먹었네. 그 소설의 내용에 내 어머니가 그 허벅지에 바늘 자국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도 찬물을 떠서 몸을 씻고 했다. 그거 이제 어머니 혼자 사니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야. 타오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내가 뭐 치사하게 이런. 이 젊은 때, 사춘기 때는 죄책감도 생기면서
그래도 이게 해소를 해야 되니까 뭐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안 돼봐서. 남자들 남자 해소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하고 난 후에 불쾌한 감정, 또 자책감, 떳떳하지 못한 감정,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은 그 부부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영화 포르노 영화 있잖아요. 성인 영화라고 그러죠. 그걸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당연히 그거 괜찮다라는 게 있고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찬성하는 쪽은 그런 걸 봄으로써 우리 부부가 더 많이 좋아진다 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이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걸 해서 뭐 그건 안 해도 된다. 그건 저질이다. 또 이러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르노 영화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주인공들 인터뷰하는 거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도 직접 봤어, 들었어. 근데 안 와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를 했을 때 너네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 그 여자 보고 너네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 남자 보고 너네 부인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또 부인 보고 너네 남편이 포르노를 배우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제 다 묻는 거예요. 보기 눈이 둥그래.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프로이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쫙 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프로이드 이야기 이거 3개월치 해야 되는 거. 간단히 해도. 그치? 내가 아주 쉽게 하는 거지.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놀랐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로 배우가 하는 거고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한다 이거야.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내가 내 부인 사랑해서 우리끼리 하는 거하고 이 비즈니스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오케이? 뭐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런 거 하니까. 애들한테는 보일 필요가 없다. 애들이 뭐 17세 이하 애들은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애들한테 이건 직업이다라고 알려는 준다는 거야. 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문화, 이 타락한 문화지만 이들의 문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성과 성격의 관계를 프로이드가 굉장히 심도 있게 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 요즘에 왜 이렇게 되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성교육 교재부고 하는 이유가 아예 공개를 해라. 어릴 때부터 괜히 숨어서 시시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공개해서 이런 거 가르치라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됐지만 걔들 명분이 그건 거야. 어릴 때부터 그냥 공개해서 이거 가지고 치사하게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르쳐줘. 그래 아예 그냥 임신 안 하려고 피임법 알려주고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어두운 데서 저지르지 말고 공개화하도록 하자는 의도로 했지만 이게 그 의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어린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지. 애들이 판단할 때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그냥 까발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마약에서 중독된 애들, 마약에서 피부가 썩은 애들을 보여주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거하고 마리화나 합법화해서 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합법화해서 막 깔아주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심리 정신 분석학에서 이제 성과 쾌감
이 문제에 따라서 사람 성격이 달라진다. 엄청나게 달라진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 프로이드가 제시하는 방법은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하는 방법이 뭐냐를 그 나름대로 고상하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몸에 열이 난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금식을 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고상한 방법이잖아. 금식을 해서 욕망을 눌렀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함으로써 욕망 대신에 더 아름다운 뭐를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상한 해소 방법이야. 그러고 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이드 네. 이론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막 해서 땀을 내 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이제 열기가 식었다. 그것도 고상한 방법이잖아요. 나쁜 사람은 운동하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땀을 내니까 혈액순환 잘 되고 그래서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발레를 들어요. 발레. 그냥 저속한 춤을 추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욕망을 자극한다. 이렇게 운동을 해도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더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운동은 좋은 게 아닌데 발레라는 춤은 굉장히 긴장과 땀을 흘리고 춤 중에 가장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극한 직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고상하게 자기의 그 욕망을 풀어나가는 것이 소위 초자. 그게 진짜 양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발레를 이왕 춤을 배우려면 발레 같은 걸 배워야 된다. 그럼 이제 크리스찬 뭐 상담을 한다면 크리스찬은 모든 욕망을 푸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지.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를 하면 모든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맑아지죠. 또 우리가 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 이제 불신자들도 아름다운 노래를 막 부르면은 사람이 아름다워지잖아. 그렇지만 좀 음탕한 노래를 부르면 음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자, 슈퍼 에고, 양심이라는 것은 고상함을 향해서 추구하는데 양심은 이걸 자꾸 나쁜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 나쁜 걸 하지 말라는데 에고는 하고 싶다. 자아는. 근데 내 무의식 그동안 어릴 때부터 쌓은 무의식이 자꾸 꿈틀거리고 올라와가지고 내 자아를 자꾸 움직이는 거야.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슈퍼자아가 이제 눌러야 되는 거야. 슈퍼에고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정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신분석학적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양심에서 내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좋은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갖는 양심은 수치심이야. 항상 내가 왜 그랬나. 그러지 말걸. 그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슈퍼자아는 그걸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고상하게 내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고상하게 행동해서 오는 만족감. 그러니까 같은 만족감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결국 사람이 만족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불만이 없고 만족하면 스트레스도 없고
만족하면은 뭐 신체적인 고민도 없어지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는 거 하고 내 개인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어떤 만족하고 쾌감을 누린다면은 고사한 쪽으로 내 개인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겠죠. 불만도 없어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프로이드가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언뜻 들으면 그냥 그럴듯해. 어릴 때 저 사람이 이런 건 어릴 때 그랬다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도 많이 써먹잖아요. 또 범죄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걸 많이 하죠. 히틀러가 뭐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뭐 과거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찬성 안 해요. 프로이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거 찬성하면은 뭐 그쪽으로 가겠지. 프로이드 학파를 연구한 상담자가 되겠지만 저는 뭐 찬성 안 해요. 기독교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사람을 볼 때 그걸 봐줘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어릴 때 지나간 날에 어떤 영향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깔려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요즘 어떤 사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만나면. 이것도 현재 잘 안 된 사람.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거 맞아요. 마리아 씨. 잘 안 된 사람이 옛날 얘기 많이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마리아 씨는 옛날 얘기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현실 얘기도 많이 하고 옛날 얘기는 너무 순수하고 릴레이션, 친구 간의 릴레이션십, 형제 간의 릴레이션십 여러 가지 등등 면에서 그 가정과 저기가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리고 내추럴한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전에 내가 동네에 살아서 학교를 오고 가며 그 양쪽에 있던 그런 모습들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 기억을 하고 써서 내 친구한테 한번 보냈더니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어떤 사람의 예, 어떤 사람이 예. 어떤 지금 현재가 뭐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옛날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또 마리아 씨는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약간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 옛날 얘기 순수한 사람이 많이 옛날 얘기 많이 하고 많이 그리고 하고. 옛날 이렇게 딱 보면 약간 푼수대기 같이 퍼질러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진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가 느끼기엔 그래. 내 주위 사람. 오케이. 그 뭐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의 비중은, 근데 이제 만약에 희망에 막 불탄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옛날 얘기 많이 할까 미래 이야기 많이 할까 미래 얘기.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는 얘기 많이 할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가 적어,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좀 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순수하다 안 순수하다 하고는 거리가 멀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제 프레이드 이 분석가가 막 옛날 이야기 분석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뭐 그래서 미래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포자, 초자, 뭐 고상하게 풀어야 된다. 그 누가 몰라? 그런 게 이제 프로이드 일을. 근데 물론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순수하면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몇 마리 탁탁탁탁 던져보면 네. 탁탁탁 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알아가지고 답을 주겠다는 거지. 분석학적 정신 분석학은. 프로이드의 그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도 뭐 인기가 있죠. 프로이드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의 그 아들러라고 하는 학파가 그것도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같은 계열에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달라요. 프로이드 그 다음에 누구지? 이름 뭐 다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을 개인적인 분석에 떠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했는데 지금 제가 상담 이론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했잖아요. 이게 상담학에서 크게 나누는 카테고리예요. 그 이론이 정신분석학적 이론, 행동주의 상담이론, 지시적 상담이론, 비지시적 상담이론, 성경심리적 상담이론 이 크게 5가지 분류가 있다는 카테고리를 정한 거고 그 4페이지에 권면적 상담이론, 그 다음에 절충적 상담이론 이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큰 줄기야, 줄기.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상담하면은 프로이드 이론에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 행동주의 이론에서, 지시적 이론에서, 비지시적 이론에서, 성경심리적 이론에서, 권면적 상담이론, 절충 상담에서 그 7개 카테고리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한눈에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뭐 3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상담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이드 이야기 간단히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주의 상담이론 3페이지 2번 마리아 씨 읽어봐요. 3페이지요? 3페이지 상담이론 넘버 2. 넘버 2 행동주의 상담이론 반복 학습의 결과. 예. 가만 있어. 그럼 이걸 쭉쭉쭉. 이렇게 뭐 파블로프가 이렇게 왓슨 뭐 얘기했잖아요. 파블로 1849 1936 왓슨 1878 1958 헐 1950초 스키너 1950중 콤볼트 1960 최초로 행동적 상담 비헤이브 카운슬링 용어 사용 조건 반사 자극과 반응 동물 실험을 인간에게 적용 진화론. 네, 뭐 이게 이제 간단히 핵심한데 이게 뭐냐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니까 조건 반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네. 어떤 거였어요? 무릎을 치면 탁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또. 자, 그 파블로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가? 뭐 근데 왓슨, 흄, 스키너 이런 사람들의 이론인데 왜 우리가 그 행동적 상담이란 용어 비헤이비어럴 카운셀링을 했는데 그 있잖아요. 조건 반사에서 개 실험한 거 이야기 생각나요? 개가 먹이를 줄 때 종을 땅 치면 거기 먹을 거 딱 내놓는 거야. 그럼 개가 종소리 듣고 가서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점심때 되면 또 종을 땅 치면 개가 또 가.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얘는 땅 소리가 밥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조건 반사인데. 그 다음에 저녁 때 돼도 땅 치면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제 걔가 침을 질질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 걔가 습관이 돼버린 거야. 습관이 됐는데 밥을 안 줘. 안 주고 종을 딱 치면 때가 안 되는데도 밥
준다 생각하고 걔가 침을 흘리는 거야. 이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그게.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땡 해도 걔가 침을 흘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온다는 거야. 그 동물 실험을 이제 인간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화가 확 났어요. 그럼 이 화를 내게 한 무슨 자극을 뭔가 받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한 게 화 아니에요. 뭐 누군가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 하면 내가 좋게 몸이 반응이 되고, 나한테 누가 욕을 하면은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이 되고, 뭐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중심으로 사람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나타내게 하려면 좋은 자극을 주면 되잖아.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좋은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받아서 자기가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사람이 자극을 받는 거에 따라서 수많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예? 예. 반응이 엄청 나올 것 같아. 뭐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이게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해야 돼. 근데 보세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뭐지? 자극을 주면 금방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극을 받으면 잠깐 생각했다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극을 받자마자 금방 반응하는 건 동물적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는 동물적 반응을 가진 사람이 싸움 잘해. 당연히 그냥 금방 확.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야 뭐 펀치가 날라오면 바로 그냥 착 피하고 공격한다든지 반응이, 동물들은 건드리면 팍 공격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자극과 반응을 받으면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이 사람이 자극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좋게 하면 또 그 나쁘게 누가 욕을 했는데도 내가 생각을 좋게 했다 그러면 반응이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인간의 특권인데, 동물들은 안 그렇죠. 저 사람이 동물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혈질. 성질이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혈질이라고 성질이 급하다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자극 받자마자 반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본인에게도? 때로는 본인에게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으니까 있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반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이 반응 문제가 해결하러 온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하러 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줘야 돼? 야, 그 뭐, 예를 들어 부부 문제로 왔다. 그러면 뭐 우리 남편이 성질이 막 더러워서 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러고 왔다 그러면 이 이론에 의한다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의한다면 그냥 반응하지 마. 이러면 답이 돼요? 아니면 그렇죠. 반응하지 마. 무반응. 아니면 좋게 반응해. 좋게. 아 좋게 반응해도 뭐 똑같아요 뭐. 그것도 뭐라고 답을 줘?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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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하나님 기도해? 변화시켜줄 거야. 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가 어떻게 반응했냐?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뭐 처음에는 참았죠. 그 다음에도 참았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못 참아서 어떻게 반응했냐?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헤어져야 되겠다고 나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반응하고 싶은데 반응하는 그 어떻게 반응할 걸 몰라서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을 합시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막 끝까지 참았다. 더 이상 못 참았는데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폭발을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찾아왔다고 합시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사람이 나눌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해야지. 어떻게 아 때리는데 순종해? 그냥 맞아? 때리는데? 남편이 막 때리고 고함 지르고 막 작은 거 시비하고 막 도저히 그냥 매사에 터집 잡고 그런데 그냥 순종을 해? 그거는 아니 참고 참아서 뭔가를 반응을 하고 싶어 못 참아서 근데 그냥 찾아왔는데 뭐 순종해? 이게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냐? 갈라서 싫어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짝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참 그 말씀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동안. 이혼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구나. 이혼 안 하면서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매일 짓는 죄 어느 죄가 더 커? 또 뭐 이혼하지 말라는 죄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죄나 어느 죄가 더 커요? 글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니 뭐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오리지널 말씀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을 정죄하고 무조건 뭐 나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다 죄인데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죄는 돌이키기가 힘든 일들이니까 자제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행동 반응을 어떻게 나타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반응할 길이 없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상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상담자라고 하면은 그 답을 줘야 되잖아. 그럼 기독교식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이왕 살아온 거 그냥 꼭 참고 그냥 아무 반응하지 그냥 살다 가세요. 이게 답은 아니잖아. 저 뭐라고 그러셨어? 그런 사람 할 때 그런 사람일 경우야. 그 정답은 없어요.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 정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그거 궁금하죠. 일단 격리를 하시고. 일단 격리를 하라. 별거를 하라. 네. 별거하면 어디 가서 살아? 옆방 쓴다고 별거가 돼요? 그게? 접근 금지. 친정에 가 있으라 뭐 그래야 돼? 접근 금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반응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 실습 시간에 내가 하겠지만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노트를 갖고 와 하고 적으라고 해요.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할까요? 너무 피곤해요? 저희 한번 갔다 오고 삽시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자극이 왔을 때 이제 아까 질문에서 그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종이를 꺼내서 적으라는 거죠. 종이를 꺼내서 시키는 대로 이제 적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방법은 넘버 원 딱 적고 그냥 헤어진다 적는 거예요. 그냥 헤어진다. 헤어지면 끝이니까. 넘버 투 헤어지기 전에 다 까놓고 실컷 이야기를 해본다 남편과. 넘버 3 무조건 남편의 불만이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다. 남편의 불만 중에 불만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걸 최대한도로 해소해 주겠다고 한다. 뭐 이렇게 적는 거야. 또 그다음에 뭐 넘버 4예요? 5? 후 4예? 불만 중 내가 해소해 주겠다고 한다는 남편의 불만을 다 들어본다 속에 적어놔야지. 오케이? 적든지 뭐 그게 법칙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의 괴로움도 솔직히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나의 괴로움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하소연한다 이거죠. 이렇게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원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를 이제 물어가지고 몇 가지 원하는 게 몇 가지나 정말 묻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고 조금 다르잖아요. 잠깐만 정말 남편이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는 게 뭐고, 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데 불만이 있는 건 나한테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지. 가정에서 혹은 나에게 사회에서 뭐 어쨌든 당신 라이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쭉 적어 내려가요. 계속 묻다가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입 다물고 그냥 무반응으로 산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추려 내려가요. 저 1번은 헤어지면 끝이고 이쪽의 끝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산다. 이거란 말이죠. 그게 양극단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이거라고. 헤어지던가 아무것도 사던가 그냥 직선 않고 그냥 당하고 살던가인데 이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구하고 싶은 일, 남편과 할 수 있는 일을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하시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 리스트를 내가 적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게 항상 양 그건 알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이쪽의 극단이고 저쪽의 극단은 뭐예요? 아예 헤어진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적어야 돼. 그 훈련을 이제 상담하러 같이 의논해서 해는 거죠.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먼저 실행하고 싶나 고르는 거죠. 옛날에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통하겠지만 오래전에는 상담할 때 참 구차스러운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아, 오늘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오늘은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식탁보, 또 분위기 잠깐 촛불도 켜놓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세탁하게 차려입고 그날 남편을 맞아들여라 퇴근하고 오면.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대접하고 당신 피곤했죠 오늘 수고했어 하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녁에 이제 재미나는 시간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남편이 달라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런 상담도 했다고 옛날에. 지금 그게 통하겠어요?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또 다른 자극을 주어서 이제 자기에게 좋은 반응이 오게 하라. 이제 이런 원리지. 그래서 그런 이제 아니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통하지. 그렇지만 이제 권태기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태기라는 거는 애를 하나 정도 낳고 오나?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이제 경우에 부부들이 왔다 하면은 그런 이제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유도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부 문제가 오면 사실 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양극단을 놓고 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해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만약에 누가 찾아왔다 상담을 하라 하면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뭐 헤어져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참고 살아라? 뭐 기도해라? 그건 상담이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좋은 그 상담자가 자기 밑바닥을 드러내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밑바닥을 드러내면 자기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렇죠. 드러내면. 근데 안 드러내니까 이게 어떤 상담자들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유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 답이 나오잖아. 네?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뭐 밑바닥 드러내봤자지 뭐. 사실은 엄청난 게 있으면 몰라도 뭐 인간 다 그거 아니에요? 불만이라는 게 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지시적 상담 이루는 거 있잖아요. 3번. 근데 행동주의 상담 이거는 별로 이제 나는 찬성하고 싶지 않은 게 자극과 반응 동물에서 실험해가지고 인간 진화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싫더라고. 자, 그렇지만 이제 지시적 상담은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에드문드 그 윌리엄슨 학파가 하는데 이게 디렉티브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그 뭐냐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간단히 말하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하고 물어보고
상담자 묻는데 대답하고 소위 말 이 상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상담자가 숙제가 많아. 숙제가 숙제를 줘요. 지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이렇게 해봐라. 내일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해만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교육이라는 건 받으면 좀 깨달아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게 지시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게 디렉티브 카운셀링. 이게 상당히 효과 있는 게 학생들, 젊은 애들은 이게 효과가 좋아요.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해봐. 요점 단계 이렇게 해보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많이 도움이 돼요. 상당히 그리고 수준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적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좋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요즘 상담자들은 이걸 많이 써.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면은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뭐 약을 먹어야 되는 상담자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약을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나하고 얘기해볼래? 어떻게 좋아졌나 할 수도 있고 또 행동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해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뭐 이제 부모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아웃라인을 주면서 지시를 시켜요. 부담 없이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일주일 후에 만나자. 일주일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니? 해봤니? 이렇게 하는 게 요대로 끝까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뚜렷한 결과는 없지만 자기들이 포기해 나중에. 뭐 똑같은 거 뭐 시키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이 습관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또 중간에 해결됐나 보지. 그 중간에 이게 귀찮아서 안 하고 관두라 그래서 안 하고 알았어요. 뭐 내가 이 정도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 끝까지 이제 그대로 해서 자기가 많이 나아졌다는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 해결되면 이 세상에서 그다음 문제는 안 생기나요?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의 효과가 좋다. 특히 뭐 자녀들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방법이 없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말로 할 거예요? 이게 지시적 상담 이론을 상당히 교육적인. 그 다음에 이제 4번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저스 학파가 주창해서 했는데 오래된 이론들이죠, 다들. 시키는 게 없어, 이거는. 물어보는 거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 에? 너 외로워요? 그래? 그럼 외로움을 털어놔야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상담자하고 친하게 만들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 씨가 상담을 하려는데 처음부터 뭐 답을 안 주고 이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난 이러고 싶어.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좋은 방법 같으네. 그러면서 나는 그거 찬성한다고. 그럼 이제 기분 좋죠. 상담자가 저 선생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자는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괜찮아,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나하고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넌 누구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자, 보세요. 개를 쉽게 말해서 풀어놨잖아. 근데 지 맘대로 놀게 놔두는데 보이지 않게 뭐 하고 있죠 지금? 머리. 보이지 않게 울타리 쳐놓은 거 있죠? 개가 개를 집에서 풀어놨다. 그러면
밖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걔는 못 느껴. 못 느끼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 상담자가 할 일이라. 그런데 걔는 느낄 때는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이 느끼는데 안전망을 이렇게 쳐줘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답을 찾게 만들어. 이 좋은 방법인데 상당히 단수가 높은 거죠. 예? 그냥 쉽게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해? 그럼 너 뭐 쉽게는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나를 싫어해요. 그렇게 물어봤다 합시다. 그러면 너 교제하고 싶어 정말? 그래요. 그럼 뭐 교제를 해야지. 그 걔가 싫다고 그래요. 그럼 뭐 싫다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걔한테 해주고 싶어? 그럼 걔가 뭐 찌뿌찌뿌해서 글쎄요 뭐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냐? 그러면 뭐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던가. 그럼 네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다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없겠니? 뭐 카드를 써볼래? 아니면 뭐 선물 하나 갖다 줘볼래? 이렇게 이제 걔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야. 너는 그게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니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걔가 이제 너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네 생각에 걔가 왜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글쎄 나도 몰라요. 그러면 야 그럼 걔는 어느 스타일 좋아하냐? 네 스타일 말고 딴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으냐? 그래서 걔는 뭐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뭐 네가 살펴봐. 걔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 다음에 네가 살펴보고 한번 답할래? 걔는 이제 걔가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나 살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만나서 그런 거 좋아할 것 같다. 그래요? 걔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너 그런 스타일로 네가 한번 설정해봐. 이렇게 이제 걔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비지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인디렉티브라. 다이렉티브를 하면은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넌 디렉티브라고. 그래서 지가 결정하고 지가 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안정감이 생기는 거.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요. 자기 주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자기 주도를 잘 디렉션 사람은 잘 해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나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거.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데 이 어떤데 이게 그 일곱 가지 습관 당신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 책에서 나온 용어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주도형 인간이 뭐냐면 프로액티브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로액티브.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남들이 만든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슬쩍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보라 이런 거거든요. 프로액티브가. 그렇다고 뭐 리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괜히 분위기 속에서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 솔선수범하면 좋은 면으로 하면 잘 따라오겠죠. 분위기가 좀 나빠지진 않겠죠. 솔선수범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음식이 막 많이 널려 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챙겨서 같이 먹읍시다. 너도 먹어봐. 뭐 이렇게 하면은 음식 먹는 분위기가 서겠죠. 또 이거 뭐 우리 같이 좀 치웁시다. 이거 좀 치우실래요? 하면서 지가 이렇게 하면서 치우면 뭐 등따라서 또 사람들이 치우겠죠. 이런 도덕적인 의미로 솔선수범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서 약간 너무 강압적인 리더가 아니라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행동을 하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야. 이 비지시적 상담은.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